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캠벨, 문제를 푸는 캠벨 생명과학 교재를 수업을 할 건데, 우선 앞에 2018년도 교재, 그게 개정된 교재예요. 제가 정답하고 번역의 오류 이걸 몽땅 고쳐가지고 올해 새로 개정, 여태까지 10년 동안, 이게 제일 처음 나온 때가 언제 나왔냐면 2010년도에 나왔어요. 이 캠벨 문제를 푸는 캠벨 생명과학이 2010년도에 초판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전혀 개정되지 않은 그대로 틀린 오류, 정답 오류나 또는 번역 오류 그대로 있었어요. 그대로 있었는데 이번에 내가 이걸 교정을 시켜서 2018년도 번호로 해야 여러분들이 수업 듣기 편해요. 그 이전 책은 오류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2018년도 교재로 공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다시피 책이 굉장히 두껍죠. 이 두꺼운 책을 이 두께가 이 정도 되는 책이잖아요. 몇 페이지냐면 7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걸 몽땅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발췌해서 문제를 푸는데, 우선 뭐는 빼냐면 하이클래스 생물 문제집에 있는 거는 대충 100% 빼진 않지만 중요한 건 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있던 문제나 쉬운 문제나 이런 문제는 빼고 수업을 해요. 그때 우리가 이 캠벨 공부하는데 하이클래스 생물에서 귀 따갑게 들은 거, 그런 걸 또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해서 시간 낭비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중요하지 않은 문제나 또는 하이클래스 생물에 있는 문제 이런 건 빼고, 또 쓸데없는 문제, 그러니까 내가 뺀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하고 풀 때 하이클래스 생물에 없다 그리고 이상한 용어가 있다 그런 건 과감하게 빼버리세요. 내가 필요한 건 다 풀어주는데 풀어주지 않은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이클래스 생물에 들어있지 않은 거고 또 이상한 용어 있는 거, 이건 과감하게 빼야 되지. 그것까지 또 꼬박꼬박 공부한다고 해서 시간 낭비하면 너무너무 많은 시간이 날아가요. 앞에는 괜찮은데 특히 뒷부분에선 전혀 뭐 너무 필요 없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배우지 않은 거 그냥 빼고, 내가 뺀 것 중에서 배우지 않은 것 빼고 과감하게 빼고 나가고, 예습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예습을 하고 수업 듣고 복습하는 거 좋은데, 그렇게 하면 예습을 할 땐 여러분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낭비가 돼요. 한 페이지 푸는데 막 어떨 땐 잘못하면 1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고 막 별거 다 해가면서 찾으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복습 위주로 하면 시간을 줄여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복습 위주로 하세요. 예습하는 게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또 쓸데없는 문제도 막 풀어야 이거 풀어야 되나 안 풀어야 되나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복습 위주로 해서 배운 것 중에서 그걸 자꾸 암기해가면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이클래스 생물에 없는 것들이 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는 특수하게 또 한 문제 이상한 거 하나 나오거든요. 이상한 거 한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날은 제가 두 다리를 못 뻗고 자요. 안 배운 거라면 어떡하나 이 걱정에. 그런데 수능 같으면 100% 교과서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100% 배운 거 가르친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생명과학이라는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미트 디트 문제는 이거 다 해도 못 풀어요. 반도 못 풀어요. 그 정도로 생명과학 범위가 엄청나게 넓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100% 배운 거에서 나온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려운 거 한두 문제가 있을지 몰라서 한두 문제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캠벨 생물학 공부하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쭉 해가면서 하고, 또 한 가지는 순서대로 내가 나가지 않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번 풀고 68번으로 가고 이렇게 가요. 그럼 5번 풀고 68번으로 가는데 내가 68번으로 갑시다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렇게 놓고 68번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복습할 때도 그게 연관된 문제거든요. 5번을 알면 68번을 풀 수 있게 이렇게 연결된 문제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가 직접 순서를 배열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순서대로 풀기가 굉장히 여러분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순서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갈 때는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해요. 그렇게 해서 해 나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1장 들어갑시다. 1장에 1번에 다음 생명체의 특성이나 생명과학 과정이 아닌 것, 이거는 우리 배운 건데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생명현상의 특성 우리 배웠죠. 생명현상의 특성 하면 생명현상의 특성, 제일 먼저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야 되는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모든 생명체는 뭘 할 수 있어야 되는가?
물질 대사, 그렇죠. 물질 대사와 에너지 대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할 수 있어야 되는가? 자극에 대한 반응, 그렇죠. 자극에 대한 반응해서 무슨 성을 유지하는가? 항상성을 유지한다 라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정란에서 완전한 개체로 형성되는 것 뭐라고 얘기하는가? 발생. 발생. 알에서 올챙에서 개구리 발생. 개구리가 크면 뭐 했다라고 하는가? 생장. 생장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생식과 유전. 유전이고, 여섯 번째는 환경에 뭐 하는가? 적응을 해서 뭐 해 나가는가? 진화해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뭐 유지의 특성이라고 했는가? 종족 유지. 종족 유지의 특성이고, 요 네 가지는 뭐 유지인가? 개체 유지. 그래서 개체 유지의 특성이고, 요거는 종족 유지의 특성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유지하는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이 바로 생명체의 특성이나 생명과학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생식, 에너지 사용, 생식, 에너지 사용 됐고, 그 다음 무질서에 지르는 경향, 진화 있죠? 진화 있고, 그 다음에 2번, C번에 성장과 발달, 생장과 발달 있죠? 그러면 뭐가 없는가? 무질서에 지르는 경향, 요거는 무슨 법칙이라고 해요?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연력학, 그렇죠. 제2법칙이라고 얘기하죠. 연력학 제2법칙, 무질서도 다른 말로 엔트로피.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연력학 제2법칙이지 생명현상의 특성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이 B번이 답이 되죠. B. 순서가 우리가 보통은 항상 공부할 때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A하고 여기가 B가 아니라 B, C, D, 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B번이 답이다.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B번이 답, 여기다 답 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보고 해야 돼요. 나중에 복습할 때 야 이거 답이 이상하다 막 그러지 말고 B, A, B, C, D, E 굉장히 틀리기 쉬워요. 우리는 이걸로만 했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A, B, C, D, E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B번이 답,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B번 그거 잘 보고 찾고, 그래서 B번 무질서에 지르는 경향 연력학 이건 제2법칙이다. 그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그건 알고 있죠. 그 다음에 2, 3, 4번은 쭉 풀어보고 5번 갑시다. 5번에 생물 계층 구조를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 생물 계층 구조를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큰 거죠. 예를 들어서 동물, 토끼 이렇게 나오면 동물하고 토끼 중에서 누가 특수한 거예요? 토끼가 특수하죠. 토끼, 개, 돼지 이런 게 특수하죠. 그래서 토끼 특수해요. 일반적인 것, 동물 이런 순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 토끼, 개, 말, 돼지 이런 건 다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인 거지. 이건 특수한 거. 그래서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로 골라라 이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하기 쉽게 작은 범위서부터 쭉 한번 해봐요. 작은 범위에서 제일 작은 범위는 뭐가 돼야 되는가? 원자가 되죠. 원자가 모여서 뭐가 되는가? 분자. H나 O는 원자예요. 이게 모이면 H2O 분자가 물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고, 이게 모이면 뭐가 되는가? 미토콘드리아, 골지체 이런 것들 뭘 만들 수 있는가? 세포, 소기관, 미토콘드리아, 골지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세포가 되죠. 세포가 모이면 조직, 그렇죠.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 식물 같으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가? 조직계. 그 기관이 모여서 동물 같으면 기관계인데 공통인 것만 쭉 써요. 기관이 모여서 완전한 뭐가 형성되는가? 개체가 되죠. 개체들의 모임을 개체군. 그래서 개체군은 동일한 종의 개체군, 소면 소의 개체군, 돼지의 개체군, 토끼의 개체군. 이 개체군이 다 모이면 뭐가 되는가? 군집. 군집이 되고, 군집이 여기까지는 생물이죠.
생물인데 여기에 이제 환경이 첨가되면 뭐라고 얘기하던가?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생물이고 이제 여기에 환경 첨가되면 생태계. 여기서 이제 전 우주의 삼라 만상 이런 것들을 몽땅 다 뭐라고 하나 생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순서가.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아래서 위로 가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가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가야 되죠.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 그래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가야 되니까 몇 번이 돼야 되는가? 그럼 큰에서 작은.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서 가장 큰 단위가 뭐가 있는가? 생태계가 있는데 생태계하고 C번에 보니까 생태계가 제일 우선 큰 단위야. 제일 앞에 거 보니까. 그런데 C번에 보니 생태계, 개체군, 군집. 그게 또 바뀌었죠. 군집이 먼저 오고 개체군이 뒤로 가야 되죠. 그래서 C번은 생태계까지는 맞았는데 그 뒤에 개체군, 군집을 서로 바꿨기 때문에 이건 C번이 답이 아니죠. 그러면 그 다음엔 또 뭐가 되는가? 그 제일 앞에 거 제일 큰 게 A번이밖에 없네요. 개체군, 그 다음에 개체, 그리고 기관계, 기관, 조직 이렇게 돼야 되니까 큰 순서에서 작은 순서, 즉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 하면 A번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 68번 잠깐 갔다가 와요. 68번에 생물 계층 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순위에서 모든 생명체의 동일한 기본 구조는 어떤 것인가? 68번에 계층 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모든 생명체에서 동일한 기본 구조, 이 중에서 모든 생명체에서 동일한 기본 구조는 어떤 게 동일한 기본 구조인가? 요거예요? 아니죠.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의 모양이 다르지. 동물세포, 식물세포, 원핵세포, 진핵세포 다 다르잖아요. 동일한 기본 구조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요거 또 아니죠. 미토콘드리아 없는 것도 있어요. 원핵생물 미토콘드리아 없어요. 그리고 리보솜 같은 세포 소유관은 원핵세포는 70S고 진핵세포는 80S니까 이것도 동일하지 않아요. 이거는요. 그렇죠. 원핵이나 진핵이나 물은 똑같으지. 포장은 똑같으지. 그래서 모든 생명체에서 동일한 기본 구조는 뭐가 되는가? 분자나 원자라고 해야 되죠. 세포 소유관 같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리보솜 같으면 70S도 있고 80S도 있어요. 동일하지 않아요. 그럼 동일한 것은 분자나 원자. 그래서 답이 뭐가 돼야 되는가? 분자 또는 원자. C번 답이 되죠. 분자 또는 원자. 그러면 다시 앞에 10번으로 가요. 10번. 여기서 10번으로 가면 10번에 세포는 생식 능력을 포함해서 생명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구조이다. 여기서는 동일한이 아니죠. 동일한 단계의 구조라고 하면 분자나 원자가 되지만 여기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러면 가장 낮은 가제, 모든 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구조이다. 즉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기 10번은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이걸 물어본 것을 10번 문제가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때는 뭐라고 해야 되는가? 분자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럼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뭐가 가장 기본 단위인가? 세포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세포라고 해야 돼요. 우리 68번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럼 분자나 원자죠. 그런데 이 문제는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무엇인가? 즉 세포는 생식 능력을 포함해서 생명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구조이다. 즉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이다 는 말이 되는 거죠. 그걸 비교해야 되죠. 68번 문제하고 10번 문제하고 서로 비교해서 68번은 동일한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것은 무엇이니까? 분자. 그리고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무엇인가? 세포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동일한 것과 기본 단위하고 구별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10번은 맞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12번에 개체들과 이들의 환경관계를 연구하는 생명과학 분야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개체들과 뭐가 들어가 있어요? 환경 들어갔으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그렇죠. 이걸로 가야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물이고 요 위에는 환경이 포함되기 때문에 환경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생태학. 연구하는 학문이니까 생태학이라 한다. 그래서 12번은 생태학. 그러면 다시 위로 가서 8번. 8번에 생태계의 역동성이 의존하는 두 가지 주요 과정은 무엇인가? 그러면 생태계의 역동성, 이 소리는 생태계 동력성 같은 말, 생태계 역동성, 생태계 동력성. 동력성 두 가지는 뭐가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생태계 배울 때 제일 뒤에서 생태계 배울 때 생태계에선 물질은 뭐 한다 그랬어요? 순환한다. 물질은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다가 되죠. 그럼 생태계 동력성은 뭐가 되는가 그러면 물질은 순환한다. 물질은 순환한다 라고 하고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흐름이라고 얘기하죠. 에너지는 흐름.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 이게 바로 생태계의 동력성 두 가지가 된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생태계 동력성 두 가지는 물질과 에너지. 그렇다면 답이 뭐가 돼야 되는가 그러면 A번이죠. 햇빛에서 생산자로 또 소비자와 분해자로 이어지는 영양분 순환 물질이죠. 영양분 순환. 그리고 그 옆에 에너지 흐름. 영양분 순환은 물질 순환.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 A번이 답이 돼야 되죠. 그래서 생태계 역동성 두 가지는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이다라고 해야 되니까 답은 A번 돼야 되죠. 그 다음에 9번엔 다음 중에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를 비교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이건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한번 쭉 보면 진핵세포는 언제나 원핵세포보다 크다. 진핵세포가 크죠. 원핵보다 진핵이 크고 B번에 진핵세포는 언제나 원핵세포보다 복잡한 구조. 원핵세포가 가지고 있는 건 네 가지밖에 없죠. 세포벽, 세포막, 핵산, 리보솜. 네 가지고 미토콘드리아 골지체 없죠. 그래서 B번도 맞고 C번에 진핵세포만 DNA 가지고 있고 원핵세포는 RNA 가진다? 아니죠. 원핵세포나 진핵세포나 모든 세포들은 DNA와 RNA 가지고 있다. DNA 또는 RNA 가지고 있는 건 누구밖에 없는가? 바이러스. 바이러스만 DNA 또는 RNA고 나머지는 다 DNA와 RNA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C번이 잘못됐죠. 그리고 진핵세포는 동물, 식물에서 나타난다. 세균은 원핵세포이다. 맞죠? 그래서 잘못된 거 C번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풀어보고 19번. 19번에 종의 수가 가장 많은 것에서 가장 적은 것의 순서로 나열한 것. 가장 많은 건 알죠? 누가 가장 많은가? 지구상의 4분의 3을 차지할 수 있는 가장 많은 게 절지동물. 절지동물 중에서 특히 곤충 가장 많은 거죠. 그래서 곤충은 약 100만 종이라고 그래요. 곤충 100만 종. 곤충이 가장 많아서 100만 종 정도 된다. 그렇죠. 숫자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100만 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곤충 다음에 누가 가장 많겠는가? 누가 가장 많겠어요? 식물이 가장 많죠. 식물계 그 다음에 뭐가 되는가? 균계. 균계 이런 순서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한 30만, 10만. 뭐 숫자는 외우지 않아도 되고 곤충, 식물계, 균계 이런 순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겠는가? 그 다음에가 척추동물. 그 다음에 척추동물, 원생생물 이런 순서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으로만 한번 쭉 해본 거예요. 여기 약 5만 정도. 그래서 가장 많은 곤충, 식물계, 균계, 척추동물 이런 순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 답은 몇 번 돼야 되는가? D번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요거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죠. 지구상의 4분의 3을 차지할 수 있는 게 가장 무슨 동물인가? 절지동물이다.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쭉 내려가서 23번에 23번 종의 이름을 짓고 분류하는 분과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종의 이름을 짓고 분류하는 것 말 그대로 무슨 학이라고 하는가? 계통분류학. 계통은 빼고 분류학이라고 해도 돼요. 계통분류학 또는 분류학, 동물의 분류, 식물의 분류, 원생생물의 분류 이런 것을 계통분류학 또는 분류학이라고 한다.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나머지 26번은 뒤에서 풀고 와서 26번은 풀 거니까 그냥 우선 넘어가서 28번 먼저 봅시다. 28번에 곰과 얼룩다람쥐의 공통 조상은 털과 젖샘을 가지고 있다. 곰, 얼룩다람쥐 이거는 무슨 류라고 얘기하는가? 포유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척추동물의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그럼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인데 사람은 포유류 중에서 무슨 류라고 해요? 사람은 포유류 중에서 태반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류라고 하는가? 태반류. 그러면 오리, 너구리는 뭐라고 해요? 오리, 너구리 같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그렇죠. 단공류. 단공류. 캥거루는 뭐라고 하는가? 유대류. 이걸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무슨 류라고 하는가? 태반류. 이게 포유류를 구별할 때 단공류, 유대류, 태반류. 그래서 이 단공류는 뭐가 없는가? 젖샘은 가지고 있어요. 다 뭐하고 뭐는 다 가지고 있는가? 공통점은 털과 젖샘은 가지고 있죠. 털과 젖샘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뭘 낳는가? 알을 낳죠. 알을 낳고 또 젖샘은 가지고 있지만 젖꼭지가 없죠. 그래서 젖꼭지가 없어서 털에서 젖을 빨아먹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거는 뭘 가지고 있는가? 얘는 주머니 있죠. 그 주머니를 무슨 낭이라고 하는가? 유관낭이라는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 얘기하는 거죠. 유관낭이라는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포유들의 다 공통적인 특징은 뭐하고 뭐는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게 공통 특징인가 하면 털과 젖샘. 그래서 포유들은 곰과 얼룩다람쥐 이런 것들의 공통 주상은 털과 젖샘을 가지고 있다. 맞는 말이 되죠. 털, 젖샘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31번에 다윈의 번식 능력의 차별성. 뭘 얘기하는가? 번식 능력의 차별성. 쉽게 얘기하면 목이 긴 기린, 목이 짧은 것. 번식 능력의 차별성. 누가 더 번식을 잘할 수 있는가? 목이 긴 놈이 다 이것저것 다 뜯어먹을 수 있으니까 번식을 잘할 수 있겠죠. 목이 짧은 놈은 잘못하면 먹이가 없어서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번식 능력의 차별성, 쉽게 얘기하면 목이 긴 놈, 목이 짧은 놈, 이게 번식 능력의 차별성이다. 예를 들면 목이 긴 기린, 목이 짧은 기린.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번식 능력의 차별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을 보면 과잉 생산을 하다 보면 개체 간에 변이가 일어난다. 이게 바로 번식 능력의 차별성이죠. 과잉 생산하다 보면 개체 간의 변이가 일어나서 목이 긴 기린이 나왔어. 그럼 긴 놈과 짧은 놈이 살아가겠죠. 그럼 어떤 게 환경에 적응되는가? 목이 긴 게 위에 있는 가지, 아래에 있는 가지의 열매를 다 뜯어먹을 수 있으니까 환경에 적응되죠. 그래서 무슨 경쟁을 하게 되는가? 생존 경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환경에 적응되는 자만 살아남아서 이것만 무슨 선택됐다라고 하는가? 자연 선택됐다. 그래서 이게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라고 얘기하죠. 그 번식 능력의 차이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체 간의 변이에 의해서 생존 경쟁에서 적자 생존 자연 선택됐다. 그런데 다윈이 이걸 설명할 때 결정은 뭔가? 결정은 유전되는 변이와 유전되지 않는 변이를 구별하지 않았다. 그게 결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체 간의 변이는 유전되지 않는 변이가 있고, 개체 간의 변이에는 또 유전되는 변이가 있다. 유전되는 변이.
그래서 유전되지 않는 변이는 우리는 무슨 변이라고 얘기하는가? 환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이다. 그래서 환경변이라고 하죠. 환경변이고 유전되는 변이는 뭐예요? 오늘 배웠죠? 무슨 변이는 유전된다? 그렇죠. 돌연변이는 유전되죠. 그래서 환경변이 또는 방황변이라는 말로도 써요. 그래서 유전되는 변이, 환경변이, 방황변이라고도 하고 유전되지 않는 변이고 이건 유전되는 변이. 이걸 구별하지 않았죠. 유전되지 않는 변이 유전되지 않으니까 진화도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걸 구별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요 개체간의 변이를 유전되는 변이로 고쳐서 현대의 진화론으로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윈의 번식 능력에 차별성이 있다고 내린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그러면 개체간의 변이가 일어났죠. 개체간의 변이가 일어나서 과잉생산, 개체 변이, 과잉생산 또 경쟁에 의해서 자연 선택됐다. 그래서 이거에 해당되는 것은 뭐가 되는가? B번 돼야 되죠. 개체 변이, 자손의 과잉 생산과 경쟁. 다음 32번에는 다윈의 관점에서 볼 때 인위 선택. 이거는 자연 선택이죠. 자연 선택. 인위 선택은 뭘 얘기하는가? 품종 개량에서 나오는 선택. 좋은 놈만 골라서 인위 선택을 해서 더 좋은 품종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품종 만드는 것, 이런 것들 인위 선택. 예를 들면 개도 옛날에는 우리 사람이 집안에서 키우기 전에 옛날에 다 들개였을 거 아니에요. 야생 들개인데 사람이 그 중에서 집안에서 키울 수 있는 아주 크지 않은 작은 놈만 골라서 교배시키다 보니까 좋은 품종이 나와서 뭐 푸들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나왔겠죠. 그럼 그건 어떻게 한 건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다윈의 자연선택 관점에서 인위선택에서 사람이 자연을 대신해서 하는 역할, 사람이 자연을 대신해서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들개, 야생에서 키우던 걸 집안에서 키우도록 만든 선택이죠. 인위선택. 그럼 뭐가 다르게 만들어놨는가? 야생과 우리 가정 안에서, 방 안에서도 키울 수 있고 뭘 다르게 만들어놨는가? 환경, 그렇죠. 환경을 다르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인위선택에서 사람이 자연을 대신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환경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야 되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밑에 있는 33번은 뒤에 풀고 올 거예요. 풀고 올 거고 넘어가서 34번에 인위선택과 자연선택의 공통점은 어떤 것이 공통점인가? 라고 하면 인위선택이나 자연선택이나 공통점은 어떤 게 되어야 되는가 하면 위에 게 돼야 돼요? 아래 게 돼야 돼요? 그렇죠. 아래 걸로 되어야, 이렇게 되어야 계속 그게 물려지지. 가정에서 환경을 다르게 해서 한 세대 키웠어요. 근데 그놈이 자손을 낳는데 또 원래하고 똑같은 놈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죠. 계속 세대를 거칠수록 유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공통점은 이런 유전되는 변이인데 여기서 이제 유전되는 돌연변이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개체간의 변이 찾으면 되죠. 그래서 인위선택이나 자연선택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러면 1번 A번에 모두 필요 또는 요구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이다. 필요 또는 요구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는 무슨 선택이에요? 인위선택이겠죠. 그래서 A번은 인위선택, B번에 모두 목적성이 깃든 과정이다. 이것도 무슨 선택이겠는가? 인위선택이죠. C번에 모두 개체변이 즉 변이에 의해서 의존한다. C번이 맞는 말이죠. 그리고 D번에 모두 선택 결과 목표에 이르게 하는 방향성을 갖는다. 이것도 무슨 선택이 되는가? 인위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통점, 자연선택의 공통점은 C번 내야 되죠. 그다음에 38번 갈게요. 38번. 다음 중에서 발견과학의 예는 어떤 것인가? 발견과학. 그러면 무슨 탐구 방법이 되는가? 그렇죠. 귀납적이죠. 귀납적 탐구 방법. 이것을 우리는 발견과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발견과학은 귀납적 탐구 방법. 그러면 이것의 예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요. 그러면 발견과학이란 뭘 얘기하는가? 관찰하고 측정한 결과. 관찰하고 특정한 결과를 자료로 해서
해서 원리나 법칙을 이끌어내는 것. 관찰하고 측정한 결과를 자료로 해서 원리나 법칙을 이끌어낸다. 그렇다면 관찰하고 측정한 결과, 원리나 법칙을 이끌어낸다 라고 한다면 어떤 게 큰 단위예요? 어떤 게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건 어떤 게 일반적인가? 어떤 게 특수한 건가?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핀치 부리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어떤 핀치 부리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부리가 이런 모양으로, 부리가 다 다른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결과로 해서 왜 이렇게 부리의 모양이 다른가?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벌레를 잡아먹기 알맞는 모양으로 변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선택됐다는 소린가? 자연 선택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관찰하고 측정한 결과, 핀치의 부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원리나 법칙, 자연 선택설 이끌어낸 거죠. 그러면 어떤 게 일반적이 되는 건가? 이게 일반적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핀치라는 특수한 놈을 보고 일반적인 걸 얻어낸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걸 얻어낸 건가? 특수한 것. 특수한 것을 자료로 해서 일반적인 걸로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단계가 없는가? 그러면 가설과 실험 단계가 없다. 그래서 가설이나 실험 단계가 없다. 그러면 관찰, 가설, 실험, 증명 이걸 한 건 무슨 과학이라고 하는가? 연역적 탐구 방법. 가설, 유도 과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선 귀납적 탐구 방법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납적 탐구 방법은 가설이나 실험 단계 가지고 있지 않고 관찰하고 측정한 자료를 종합해서 원리나 법칙을 이끌어내는 것을 얘기한다. 그렇다면 발견과학의 예인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A번에 두 가지 약물의 상처 치료 효능. 그럼 약물이 두 가지가 있어. 그럼 그 약을 먹인 집단, 먹이지 않는 집단으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그 약을 먹이지 않은 집단은 치료가 됐는가, 먹인 집단이 치료가 더 잘 됐는가, 대조군 설정해야 되죠. 실험해야 되죠. 무슨 적 탐구 방법인가? 이건 연역적. B번 비타민 C를 대량 복용하면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지 실험한다. 그럼 복용시킨 집단, 복용시키지 않은 집단, 대조군과 실험군이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연역적. C번에 새롭게 발견된 공룡의 구조를 묘사해서 이게 무슨 동물이다, 무슨 유이다 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거는 실험 단계 없이 공룡을 조사해서 무슨 동물이다 이렇게 알아낸 거죠. 그래서 이거는 특수한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가는 거니까 C번이 발견과학의 이해가 된다. D번에 열대성 식물에서 항암물질 후보 화학물질 조사한다. 이것도 실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발견과학의 이해는 뭐가 되는가? C번이 돼야 되죠. 그래서 특수한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발견과학이라고 한다. 그러면 연역적은 어떤 걸 얘기하는가? 그래서 81번으로 갔다 와요. 81번에 81번 다음 중에서 가설 유도 과학 방법, 이거는 무슨적 탐구 방법인가? 연역적 탐구 방법. 관찰, 가설, 실험, 자료 해석, 결론 해서 가설 유도 탐구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럼 가설 유도 탐구 방법으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은 어떤 것인가? 연역적 탐구 방법을 찾아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신장을 구성하는 조직의 종류는 무엇인가? 이거는 신장을 구성하는 조직. 이건 뭐 실험하는 게 아니죠. 네, 신장을 구성하는 조직. 그럼 우리가 동물의 조직에 뭐 있는가? 이거는 이제 뭐 귀납 연역은 관계없죠. 동물의 조직에 네 가지 조직이 있죠. 무슨 조직이 있는가? 상피 조직, 또 결합 조직, 또 근육 조직, 신경 조직. 그렇죠. 네 가지가 동물의 조직이죠. 그럼 이거 뭐 실험할 거 있는 거 아니죠? 신장, 콩팥. 상피 조직 있겠죠. 신장도 상피 조직 있을 거 아니에요. 껍질. 또 결합 조직, 혈액 흐르죠.
또 근육 조직, 신장도 근육 조직이 있어야 되겠죠. 모세혈관 같은데 또 이런데 또 수입 세동맥 이런데 근육 조직이 있어야 되고 또 신장도 신경 조직이 있죠. 신장을 구성하는 조직은 네 가지를 다 조직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 이건 실험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냥 이렇다는 걸 설명한 거죠. 그래서 A번 안 되고 4번에 B번에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뭐 실험하는 거 아니죠. 또 C번도 얼마나 많은 표범이 살고 있는가 조사해야 되죠. 관찰 조사하고 또 악령에 의한 비롯된 질병이 존재하는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 관찰 가설할 수 없는 것. 그러면 2번에 보니까 비타민, 바이오틴이 선천적 기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가 이거는 관찰해서 실험해서 대조군 설정해야 되죠. 그래서 비타민을 준 집단, 주지 않는 집단.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가 그러면 대조군과 실험군을 설정해야 되는 단계. 그래서 81번은 2번이 답이 돼야 되죠. 그래서 발견과학과 가설 유도과학의 비교고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와서 다시 앞 페이지로 와서 43번으로 들어가요. 7페이지에 43번 이제 지금 배운 걸 한번 확인하고 가요. 43번에 귀납적 추리는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가는 것. 귀납적 추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건가? 특수한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면 가설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가는 건 뭐가 되는가? 이게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가는 것. 그건 귀납적이 아니라 연역적 추리. 그래서 43번은 X, 연역적 추리. 그러면 이걸 더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가는 게 어떤 것인가? 42번으로 가서 풀어봐요. 42번 풀어보면 모든 척추동물이 척추를 가지고 있고 거북이가 척추동물이라면 거북이는 척추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모든 척추동물, 거북이. 그럼 어떤 게 일반적인 건가? 척추동물이 일반적인 것이요. 척추동물이 일반적인 거고 거북이는 그중에서 특수한 놈 하나 집은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갔죠. 그러면 이건 무슨 추리라고 해야 되는가?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갔으니까 연역적 추리 방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제 귀납적, 연역적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밑에 가서 47번 갈게요. 47번에 다음 중에서 대부분의 경우 대조군은 실험군과 단지 뭐가 다른가? 대조군과 실험군의 다른 점. 대조군, 실험군. 예를 들면 식물체가 자라는 식물의 생장에 꼭 필요한 원소 CHON, 마그네슘, 칼륨. 근데 마그네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CHONSPCA 마그네슘 빼고 칼륨 이렇게 집어넣죠. 그럼 이거는 무슨 군이 되는가? 대조군. 대조군이고 이거는 무슨 군이 되는가? 마그네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는 실험군이죠. 그러면 이걸 무슨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를 빼버렸으니까 조작 뭐예요? 변인이 다른 거죠. 변인이 다르다. 그래서 대조군과 실험에서 대조군과 실험군은 단지 뭐가 다른가? 변인이 다르다. 변인. 해답에 있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해답에 변수라고 나왔죠. 변수가 다른 말로 변인. 그래서 변인만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밑에는 다른 문제를 풀고서 와야 돼요. 다른 문제 풀고 쭉 와야 되니까 뭐부터 해놓고 가는가 그러면 68번 했고 나머지들은 쭉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거기에 세균, 고세균, 진핵생물력 이런 거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우리 배웠던 거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72번으로 가요. 72번에 생태계에는 많은 상호 의존성이 존재한다. 원핵생물과 진균류 여기서 진균류라고 나오는 건 우리 교재에서 진균류라고 나오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균계. 그럼 균계는 뭐예요? 곰팡이.
곰팡이. 우리 균계에 뭐 있었는가? 무슨 균류 있었는가? 접합균류, 잔항균류, 담자균류 있었죠. 그래서 접합균류, 잔항균류, 담자균류 이걸 균계. 그래서 균계를 다른 말로 진균류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균계. 그래서 생태계에서 상호유전성 존재한다. 원핵생물과 균계는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주로 무슨 일을 하는가? 원핵생물은 세균이죠. 원핵생물 세균, 균계는 곰팡이. 그럼 세균과 곰팡이는 생태계에서 생태계 구성 사요소, 그렇죠. 생태계 구성 사요소는 뭐가 되는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무기환경. 네 가지를 생태계 구성 사요소라고 하죠. 생태계 구성 사요소, 생산자, 생태계 구성 사요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무기환경. 이런 게 생각나요? 이런 거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원핵생물과 진균류는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주로 무슨 일 하는가? 무슨 일이에요? 그렇죠. 분해자의 역할을 하죠. 생태계에서 분해자의 역할을 한다. 그럼 분해자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뭐가 되는가? 그러면 뭐 A번에 질병을 일으킨다. 이런 건 물을 가둬서 생물이 갈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건 아니고 C번에 죽은 생물의 잔해를 분해한다. 이게 바로 무슨 자 역할을 하는가? 분해자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생태계에서 진균류와 생태계 분해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73번에는 어떤 농학자가 쌀을 먹고 사는 딱정벌레 한 종과 지난 10년 사이에 살충제에 점차 저항성을 나타낸 사실을 알았다. 이 사실을 자연선택 개념으로 설명한 것은 어떤 것인가? 어디서 좀 본 문제 같지 않아요? 찐득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출제됐던 문제죠. 서울시에서, 여기서는 딱정벌레가 아니고 진드기로 해서 서울시에서 출제됐던 문제인데, 여기서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뭔가? 두 번째 줄에 무슨 개념이라고 돼 있어요? 자연선택 개념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진화의 요인에 하디 마인베르크의 법칙에서 평형을, 멘델 집단의 평형을 깨트리는 요인이 바로 진화되는 요인이다. 그래서 뭐 있었는가? 돌연변이, 자연선택, 이주화 격리, 유전적 부동, 병목 효과하고 창시자 효과, 유전적 부동,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진화되는 요인이죠. 그런데 진화의 요인 중에서 진화의 요인, 멘델의 집단을 깨트리고 진화되는 진화의 요인에서 제일 먼저 무슨 변이가 있었는가? 돌연변이, 변이, 또 자연선택. 자연선택의 세 가지 선택 방법이 뭐 있었는가? 방향성 선택, 안정화 선택, 분단성 선택. 기억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전자, 이주화 격리. 이주화 격리. 유전적 부동. 유전적 부동, 이게 바로 뭐하고 뭐가 되는가? 병목 효과하고 창시자 효과. 있고 쓰고, 이제 하나 더 들어간다면 이주에서 특별하게 꿀벌들이 붉은 꽃에 있는 꽃가루를 묻혀서 흰 꽃에 있는 것으로 옮겨가는 것. 이거는 이주하고는 약간 구별할 수 있는 유전자 흐름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선택지가 없으면 이걸 찾아도 된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그러면 이 중에서 무슨 개념으로 봤는가? 자연선택 개념으로 받은 거예요.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건 자연선택 개념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보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10년 사이에 살충제의 저항성을 나타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러면 A번, 살충제로 인해 딱정벌이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더 많은 용량에 견딜 수 있게 되었다.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이 문제에서는 무슨 개념으로 설명하라 그랬어요? 자연선택 개념이지 A번은 돌연변이 개념이죠. 그래서 A번은 말은 맞지만 돌연변이 개념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아니에요. 자연선택 개념이라 그랬으니까. B번에 일부 딱정벌레가 살충제에 견디게 됐고 그 능력이 전해지는 게 아니고 그 살충제에 견딜 수 있는 유전자가 전해진 거죠. 능력을 전달한 게 아니고 그래서 능력 안 되고. C번에 딱정벌레가 살포로부터 피하는 방법을 알게 됐고 이 지식을 자손에게 지식을 전달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살충제에 의해 D번에 딱정벌레가 더 빠르게 생식하지는 않겠죠. 살충제에서 죽어갈 수도 있죠.
2번에 살충제에 자연적으로 저항하는 딱정벌레들이 대부분의 자손을 낳았다. 자연적으로 저항하는 딱정벌레, 자연 선택된 거죠. 그게 대부분의 자손을 낳아서 유전이 된 거죠. 그래서 자연 선택 개념은 여기서는 2번 돼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자연 선택 개념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앞에 33번으로 가요. 33번. 그래야 33번 문제가 풀리는 거죠. 그 뒤에 문제를 해야지 33번 문제가 풀려요. 33번은 교재에서 논의한, 그럼 그 앞에서 푼, 앞 페이지에서, 즉 몇 번에서 푼 건가 그러면 73번에서 푼, 73번에서 논의한 이 소리와 마찬가지예요. 73번에서 논의한 딱정벌레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딱정벌레 예에 해당되는 것. 그러면 뭐를 고르라는 소린가? 자연 선택을 고르라 이 소리예요. 앞에서 73번에서 논의한 딱정벌레 예에 해당하는 것. 그럼 자연 선택. 가장 보편적인 딱정벌레 비과는 환경이 변하면 달라진다. 이건 보호색. 환경에 따라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그 보호색을 가지고 있는 놈은 포식자한테 안 잡혀 죽겠죠. 그런데 그 보호색을 만들지 못하는 놈은 포식자한테 바로바로 잡히겠죠. 그래서 보호색을 만들 수 있는 놈만 무슨 선택됐다는 소리인가? 자연 선택됐다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A번이 답이 되죠. B번은 환경은 유전되지 않는다. 그래서 환경변이, 방황변이 유전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자연 선택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형질을 선호한다. 서로 다른 형질에서 적합한 성질, 이거는 서로 다른 형질에서 그곳에 살아가기 알맞는 것으로 변해가는 거죠. D번에 가장 밝은 빛을 갖는 딱정벌레가 적응력이 높은 게 아니라 주변 색깔과 가장 비슷한 딱정벌레가 적응력이 높다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건 뭐가 되는가? A번 돼야 되죠. 이제 다시 뒤로 가서 76번 갈게요. 76번. 73번까지 했으니까 76번에 한 생태학자가 연못바다에 서식하는 세균의 개체군 성장에 대한 영양분과 포식자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 포함되지 않는 생물 계층 구조의 수준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찾아봅시다. 생태계는 생물과 환경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럼 생태계, 생물과 환경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세균 있죠. 세균 있고 포식자 있죠. 그리고 영양분 있죠. 이 생태계, 이게 다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연못바닥에 서식하는 세균의 개체군의 영양분과 포식자의 방향을 연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연못바닥, 세균은 분해자, 그 개체군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볼까요? A번에 생태계는 다 있어요. 생물과 환경. 그다음에 D번에 개체군, 그 첫 번째 줄에 개체군이라고 돼 있죠. 2번에 분자는 뭐에 해당되는가? 분자는 위에 첫 번째 줄에 영양분은 분자에 해당되는 거죠. 영양분, 물질, 분자에 해당되고, C번에 개체는 세균 이런 것들 또는 포식자 이런 것들은 다 개체죠. 그럼 여기에 기관 있어요, 없어요? 소화기관, 호흡기관, 배설기관 이런 기관은 안 돼 있죠. 그래서 기관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생물계층, 명시되어 있지 않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생물계통의 계층 수준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기관이 된다. 이렇게 돼야 되죠. 기관. B번 돼야 되죠. 기관. 그래서 생태계 했고, 이제 과학과 기술에 대한 내용. 그러면 78번 들어갑시다. 78번. 다음 중에서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죠. 그러면 뭐가 다 연관되어 있는가? 과학과 사회와 기술이 연관이 되어 있다. 우리가 과학하면 관찰하고 가설, 실험, 검증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과학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회는 뭘 얘기하는가? 사회는 과학은 사회적이다. 과학은 사회 활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과학은 사회 활동이다. 왜 과학은 독립적으로 일하지 않고 사회 활동이다? 왜 그런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팀으로 일하겠죠.
일한다. 그럼 팀으로 일해서 나온 결과를 이 과학이 일반적인 것으로 된다라고 했다면 세미나도 해야 되겠죠. 또는 인터넷을 공유하죠. 이러한 사회활동이지 독립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회활동이다. 그 다음에 기술은 과학적 지식을 특수한 목적에 이용한다. 특수한 목적에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의 예는 뭐가 되는가 그러면 과학적으로 한 지식을 뭘 하는가? 유전자 제조합의 결과 인슐린 같은 걸 만들어내죠. 그럼 기술이죠. 그래서 유전자 제조합 기술 가지고 이러한 과학을 가지고 인슐린을 만들어낸다. 또는 유전자 변형 생물 GMO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거 이거는 기술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과학과 사회와 기술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 근데 이 중에서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과학, 사회, 기술 중에서 기술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라 이 소리예요. 그럼 기술에 해당되는 것 다음 중에서 기술에 해당되는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A번에 DNA 연구는 유전병을 치료한다. DNA 연구, 과학적 지식을 해서 유전병을 치료할 수 있죠. 이거는 기술에 해당되는 예가 되는 거고. B번, 과학자들이 독성 폐기물을 분해하는 세균을 개발한다. 그래서 독성 폐기물을 분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기술이고. C번, 생물학자가 원숭이의 새로운 종을 동정한다.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요? 생물학자가 원숭이의 새로운 종을 동정한다. 이거는 분류학에 들어가죠. 이건 과학이죠, 과학. 그래서 C번은 과학. D번에 세포분열 늦추는 화학물질 암치료 기술이죠. 암치료에 이용한다. 또 D번에 생물학자가 질병저항 옥수수를 육종한다. 질병저항 옥수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유전자 제조업에 의해서 질병의 저항 능력이 있는 유전자를 제조합시켜서 옥수수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술에 해당된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C번만 기술이 아니라 과학. 그래서 C번은 뭐라고 하는가? C번과 같은 것을 뭐라고 해요? 무슨 학이라고 해요? 과학 중에서 계통분류학이라고 얘기하죠. 계통분류학. 그래서 C번은 과학 계통분류학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앞에 49번으로 가요. 49번에 네, 49번에 보면 과학자들은 통상적으로 같은 주제를 연구하고 있는 다른 연구자에게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주의를 기울인다. 그렇죠. 기울인다. 뭐 때문에 그런가? 사회죠. 독립적이 아니라 주변에 기울인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사회. X 틀렸죠. 다음 위로 가서 48번으로 갑시다. 48번. 다음 중에서 현대과학의 성격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인가? 현대과학의 성격 48번이에요. 현대과학의 성격이 아닌 것. 그러면 실험의 반복성, 실험을 해서 실험의 반복설, 이거는 과학이죠. 과학, 실험의 반복설이다. B번에 관찰에 대한 의존성, 이것도 과학이죠. 관찰하고 실험하고 이건 과학에 해당되는 것. 그다음에 실험으로 확인해 본 아이디어의 필요성, 이것도 실험이고. 그런데 D번에 연구자의 독립성과 분리성, 이거는 뭐에 어긋나는가? 사회에 어긋나는 거죠. 사회활동이 아니죠. 과학은 사회활동이다라고 했으니까 연구자의 독립성과 분리성은 여기 어긋난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D번 돼야 되죠. 그러면 50번으로 갈게요. 50번엔 과학과 뭐는 상호 의존하는가? 과학과 뭐는 상호 의존하는가? 과학과 뭐가 되는가? 사회, 기술은 상호 의존한다. 여기선 정답에는 기술만 나와 있지만 사회라고 해도 상관없죠. 과학, 사회, 기술은 상호 의존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도 기술만 나와 있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과 사회, 기술은 상호 의존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서로 상호 관계에 있다. 과학, 사회, 기술. 그러면 이제 다시 뒤로 가서 80번으로 들어갈게요.
80번엔 해양 분지 심해 열수구 부근의 어두운 깊이에서 다양한 군집이 번성한다. 군집은 뭘 얘기하는가? 개체군의 집단, 군집. 개체군보다 한 칸 위죠. 군집이 번성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처음에 열수가 이들 생태계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뭐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겠는가? 심해 열수구에는 뭐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겠는가? 개체군 중에서 어떤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그러면 거기에 첫 번째 줄에 힌트가 있죠. 첫 번째 줄에 어두운 깊이라고 돼 있죠. 그럼 어두운 깊이니까 뭐가 안 들어가는가? 빛이 안 들어가죠. 그럼 뭐 할 수 있는 생물이 없겠는가? 광합성할 수 있는 생산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어두운 깊이니까. 그럼 생산자가 없으면 군집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무기환경 이런 게 있어요. 생산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물질을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럼 군집이 형성되지 않는데 군집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놀랐죠. 이러한 환경에서는 뭐가 충분히 있지 않다고 생각했는가? 생산자가 충분히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빛이 없어도 생산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영향하는 생물이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화학 합성할 수 있는. 우리가 광합성과 화학합성 있죠. 화학합성에 의해서도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심해 열수구에는 화학합성할 수 있는 어떤 생물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화학합성할 수 있는 생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학합성할 수 있는 생산자가 있기 때문에 군집이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힌트는 어두운 깊이에 그게 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생산자 C번 내야 되죠. 81번은 했고 82번은 좀 뒤에서 하고 83번에 어떤 연구자가 페닉스 모방 실험과 유사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산호뱀이 서식하지 않는 지역에 있는 왕뱀을 산호뱀이 서식하는 지역에 있는 왕뱀보다 더 많은 포식자가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여기서 이제 뭐를 우리가 힌트로 알 수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 산호뱀. 산호뱀은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뱀.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데 색깔도 화려해요. 빨간색, 노란색, 검은색 이런 화려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화려한 색깔. 그래서 뭐 뱀이 빨간색도 있고 빨간색 또 노란색, 검은색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화려한 산호뱀이 있어요. 검은색해서 이런 화려한 산호뱀이 있다.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니까 모든 포식자들이 이걸 안 잡아먹죠. 독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산호뱀이 그 문제에서 뭐라고 되는가? 산호뱀이 두 번째 줄에 산호뱀이 서식하지 않는 지역. 산호뱀이 서식하지 않는 지역에서 왕뱀. 이건 인공 왕뱀을 실제로 해놓은 거예요. 왕뱀. 그리고 산호뱀이 서식하는 지역에서 왕뱀. 누구를 더 많이 공격하겠어요? 왕뱀은 누구하고 비슷하게 생겼는가? 왕뱀은 독성이 없어요. 독성이 없는데 무슨 뱀을 유도하는가? 독성이 없는데 산호뱀을 모방하죠. 뱀을 모방하고 있다. 그 독성이 없는데 산호뱀을 모방하니까 왕뱀이 막 이렇게 생긴 거죠. 산호뱀을 모방하니까 요 산호뱀이 서식하지 않는 지역의 왕뱀, 산호뱀이 서식하는 지역의 왕뱀, 누구를 더 잘 물겠어요? 그렇죠. 산호뱀이 서식하는 지역은 산호뱀에 한번 뒷놈은 절대로 이 산호뱀을 안 건들 거 아니에요. 그럼 왕뱀도 산호뱀인 줄 알고 안 건들겠지. 근데 산호뱀이 서식하지 않는 지역에선 왕뱀하고 산호뱀이 없으니까 멋있고 화려하니까 이걸 잘 물겠죠. 그럼 어떤 걸 더 공격을 많이 하는가? 공격 많이 하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이게 공격을 더 많이 받아요. 그러면 여기서 허점이 뭐가 있어요? 뭐가 허점인가? 이 문제에서 허점이 뭔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두 번째 줄에 산호뱀이 서식하지 않는 지역에 있는 왕뱀을 산호뱀이 서식하는 지역에 있는 왕뱀보다 더 많은 포식자가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 결과로부터 얻은 결론, 뭐가 부족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걸 많이 공격하고 이건 공격을 잘 안 한다. 벌써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는가? 누구보다가 있어야 되지. 누구보다. 이렇게 생기지 않은 놈보다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생기지 않은 놈보다 얘를 더 많이 공격한다. 이렇게 생기지 않은 놈보다 이렇게 얘를 많이 공격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생기지 않은 놈이 있어야 돼요. 무슨 군이 빠졌는가? 대조군이 빠졌죠. 대조군. 그 대조군을 이제 생명과학책에, 캠벨 생명과학책엔 갈색뱀을 대조군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갈색뱀. 그러면 여기서는 누구를 더 많이 공격하는가? 왕뱀과 갈색뱀 중에서 누구를 더 많이 공격하겠어요? 여기서 누구를 더 많이 공격하겠어요? 그렇죠. 이놈을 많이 공격하겠죠. 산호뱀이 서식하는 지역이니까 왕뱀이 산호뱀인 줄 알고 안 건들 거 아니야. 그럼 이놈을 잡아먹겠지.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는 여기보다는 얘가 더 많이 잡아먹히겠죠. 이거 비교했을 때. 그래서 얘를 더 많이 잡아먹겠죠. 여기보다는. 그래서 화려하니까 눈에 또 잘 띌 거 아니에요. 잘 잡혀죽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화려해도 산호뱀인 줄 알고 안 잡겠죠. 그래서 여기가 더 많이 서식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군이 빠졌는가? 대조군, 비교 집단이 빠진 거죠. 대조군이 빠졌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제 뭐가 되는가 그러면 뭐 모방 가설이 잘못됐다. 산호뱀이 서식하는 지역 포식자가 있었다. 뭐 이거하고 관계없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해놓은 거죠.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해놨는데 뭘 해야 되는가? D번에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비교되는 자료는 대조군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즉 갈색뱀에 대한 공격 빈도와 비교해야 된다. 캠벨 생명과학 이론서에는 이제 갈색뱀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이걸 비교할 때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 왕뱀도 그냥 왕뱀을 해놓지 않고 인공 왕뱀을 만들어놨어요. 인공 왕뱀을 풀어놓고서 어떤 게 더 이빨 자국이 많은가를 조사해 본 거죠. 그랬더니 여기에서 요놈은 이빨 자국이 더 많다. 이건 갈색뱀. 이것도 인공 갈색뱀. 인공으로 꼭 뱀같이 모형을 해놓은 거죠. 그랬더니 여기에 이빨 자국이 더 많고 이건 여기에 이빨 자국이 더 많이 있었다는 걸 확인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실험 문제는 무슨 군이 없다는 얘기인가? 대조군이 빠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D번이 답이 돼야 되죠. 그러면 46번으로 갔다 와요. 46번. 46번에 가서 7페이지요. 46번에 뱀의 채색 실험에서 뱀의 채색 실험 지금 얘기한 거예요. 83번에 있는 뱀의 채색 실험이죠. 그럼 83번에 있는 뱀의 채색 실험에서 왕뱀은 더욱 위험한 해안뱀과 해안뱀이 바로 산호뱀. 더욱 위험한 해안뱀 이꼴 산호뱀. 산호뱀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하는 진화에 적응해 뭐를 이용했는가?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요? 의태를 이용했다라고 하죠. 의태. 그래서 의태를 이용했다. 이와 같은 의태가 무슨 의태예요? 그렇지. 베이츠 의태가 되죠. 해롭지 않은 놈이 해로운 놈을 모방한다. 베이츠 의태. 베이츠 의태라고 한다. 그래서 그냥 의태라고 해도 되고 더 구체적으로 베이츠 의태라고 한다. 맛없는 놈끼리 담는 건 무슨 의태? 뮬러. 뮬러는 맛없는 놈끼리 담는 게 뮬러고 해롭지 않은 놈이 해로운 놈 담는 게 베이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의태, 베이츠 의태를 이용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다시 뒤로 가서 이것은 나머지 뭐 84번, 85번은 충분히 풀 수 있고 양성 피드백 이건 우리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알 수 있죠. 85번에 양성 피드백의 대표적인 게 누구가 되는가? 저 옥시토신, 프로락틴. 그건 뭐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87번으로 가요. 87번에 연못에서 엽록체가 풍부하고 채찍처럼 생긴 편모를 가진 단세포 생물을 발견했다 그랬어요. 그럼 엽록체가 풍부하고 채찍처럼 생긴 편모를 가진 단세포 생물. 그러면 엽록체가 있으니까 식물이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단세포기 때문에. 식물의 특징은 다세포. 여기서 생물의 고세균계, 세균역계, 세균계, 고세균계, 그리고 원생생물계,
그다음에 식물계, 균계, 동물계, 삼역, 육계가 되죠. 그럼 이 중에서 엽록체가 있고 라고 했어요. 그럼 엽록체가 있고 하면 어떤 게 되는가? 여기 있죠. 또 하나 뭐 있겠어요? 그렇죠. 요 원생생물계에 원생, 동물류, 조류, 점균류, 난균류. 기억나죠, 이거는? 그래서 요 원생생물계. 그럼 엽록체가 있다 그랬으니까 엽록체가 있다 그러면 식물계 아니면 무슨 류가 되는가? 조류가 되죠. 엽록체란 말 없이 광합성 한다 그러면 누구도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엽록체란 말 없이 광합성 한다 그러면 누구도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는가? 여기도 들어갈 수 있지. 광합성 세균. 또 엽록소 A만 가지고 있는 남세균. 또 여기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얘는 엽록체는 없지. 왜 그런가? 그러면 이거는 원핵생물이니까 엽록체 같은 세포 소유관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엽록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이게 돼야 돼요. 그런데 뒤에 무슨 세포라고 되어 있는가? 단세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럼 여기에 뭐가 있는가? 그러면 조류, 규조류, 갈조류, 녹조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편모를 가지고 단세포 생물이니까 바로 뭐가 되는가? 조류에 해당된다가 되죠. 근데 우리가 조류 배울 때 황적조류, 규조류, 갈조류, 홍조류, 녹조류, 유글레나류, 이게 조류죠. 그런데 이 중에서 포자를 외울 게 있죠. 포자, 무슨 포자 있는가? 부동포자 가지고 있는 거 이걸 외우라 그랬죠? 무슨 유가 부동포자 가지고 있는가? 무슨 유? 엽록소 AD 가지고 있고 부동포자인 거. AD, 홍대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엽록소 AD 가지고 있고 부동포자 가지고 있고 홍조류 이거 외워야 돼요. 다른 거 움직이는 포자 무슨 자? 세 글자로 운동성의 포자를 세 글자로 유주자. 다른 것들은 다 운동성의 포자 유주자인데 얘만 부동포자 있고 또 하나는 부등 편모인 것도 외워두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죠. 편모가 하나는 이렇게 돼서 채찍형의 편모가 있고 하나는 이렇게 채찍이 아닌 똑같지 않은 편모를 가지고 있는 포자죠. 그래서 부등 편모를 가지고 있는 포자가 누구가 그러면 바로 요놈이지. 포자 중에서. 그래서 규조류, 갈조류, 난균류. 이거는 부등편모인 포자. 엽록체하고는 관계없는 말이고 이제 내가 나온 김에 요 두 가지 정도는 알아두라 이 소리예요. 엽록체는 이제 엽록소 요건 AD, 나머지 요건 AB, 요건 나머지 다 AC 그랬죠. 요건 다 알 수 있고 그래서 요 두 가지 참고로 나온 김에 한번 알아두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생명체는 어느 집단으로 분류하는가? 그러면 원생생물 중에 하나인 조류의 분류가 된다. D번이 답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는 출제됐었어요. 엽록체를 가지고 있다, 단세포이다. 그러면 이런밖에 없어요. 조류. 그냥 엽록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도 포함될 수 있다. 엽록소. 엽록체는 없죠. 엽록소 A만 가지고 있는 남조류 있잖아요. 근데 엽록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가 아니면 식물계 이렇게 돼야 되죠. D번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90번. 90번. 다음 생물학 주제 가운데 개통생물학의 목적, 실제와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개통생물학은 개통분류학이 아니에요. 개통분류학은 뭘 개통분류학이라고 했는가? 동물의 분류, 식물의 분류, 원생생물의 분류 이걸 공부하는 게 개통분류학이죠. 근데 여기서 개통분류학이 아니고 개통생물학. 그래서 개통생물학을 생명과학 책에 캠벨 생명과학 책에 번역을 안 해놓고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시스템 생물학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통생물학은 이건 됐죠?
이건 계통 분류학 또는 계통은 빼고 분류학 해도 되고 계통 생물학 이것을 우리가 시스템 생물학이라고 하죠. 계통 생물학은 다른 말로 시스템 생물학. 그래서 계통 생물학의 목적 실제와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A번에 계통 생물학, 계통 분류 아니에요. 계통 생물학, 시스템 생물학이라고 한다. A번에 생명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설명하는 진화. A번은 통일성과 다양성을 설명하는 진화. 이거는 무슨 학이라고 하는가? 진화 생물학이라고 해요. 진화 생물학. 이건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고, 진화 생물학은 이건 통일성과 다양성을 설명한다. 통일성과 다양성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진화생물학이라고 한다. 그럼 통일성이란 뭔가 그러면 모든 조상은 공통조상이었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무슨 성이라고 하는가? 공통성이라고도 하죠. 그럼 이것의 예가 뭐가 있는가? 예가 예를 들어서 CU 하면 류신, 그죠? 그럼 CU 류신, CUA도 류신이고 CUG도 뭐 류신이고 류신을 나타내는 나무인데 사람의 CUA 세 개의 코돈으로 돼 세 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는 염기로 되어 있는 코돈은 사람도 류신을 지정하죠. 세균도 류신 지정하죠. 식물도 류신 지정하죠. 이와 같이 다 유전 암호의 공통성이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것의 예를 들면 한마디로 유전 암호의 공통성. 유전 암호의 공통성이다. 그러면 옛날에는 모든 생물은 같은 뭐였을 것인가? 같은 조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같은 조상인데 어떻게 되는가? 다양해졌죠. 그럼 어떻게 다양해졌는가? 서로 변이가 계속 일어난 거죠. 변이가 일어나서 다양성이 됐다. 무슨 선택됐는가? 자연 선택돼 가면서 다양성이 된 거죠. 그래서 통일성과 다양성은 진화 과정에서 이건 진화 과정에서 변형됐다. 진화 과정에서 변형돼서 다양해졌다. 그래서 이 진화 생물학은 두 가지를 주장하는 거예요. 통일성과 다양성. 그래서 A번에 통일성과 다양성, 이거는 진화 생물학이라고 한다. 이거에 대한 더 구체적인 예로 26번을 갔다 와요. 26번에 26번 4페이지죠. 4페이지 26번에 종의 기원에서 다윈이 제안한 두 가지 주요 관건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그럼 이건 진화에서 두 가지. 이걸 얘기하는 거. 진화 생물학에서 두 가지 중요한 관건은 무엇인가? 무슨 성과 무슨 성을 얘기하는가? 통일성과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 주요한 관점은 어떤 것인가? 이 소리예요. 그래서 다윈이 제안한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A번에 세계는 매우 오래되었으며 진화는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건 매우 오래되었으며 이거는 여기에 안 들어가죠. 자연 선택만 들어갔죠. 여기는 두 가지니까 두 가지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여기서는 자연 선택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B번에 진화는 천천히라면 새로운 종은 자연 발생에서 나온다. 자연 발생이 아니라 새로운 종 계속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된다라고 해야 되죠. 자연 선택에 의해서 변화해서 진화된다. 또 새로운 종은 돌연변이에 의해서 진화되며 이건 뭐 통일성, 다양성과 관계가 없죠. 이건 격리됐다. 새로운 종은 원래의 종과 교배하지 않는다. 이건 생식적 격리가 일어났다는 말이죠. D번에 현대의 종은 조상종의 후손이며 이건 뭐겠어요? 현대의 종은 조상종의 후손이다 라고 하면 통일성, 다른 말로 공통성. 그래서 통일성 또는 공통성. 그래서 현대의 종은 조상종의 후손
이 소리는 공통성 또는 통일성. 또 자연 선택에서 진화되다. 자연 선택은 뭐가 되는가? 진화 과정에서 변형되는 다양성. 진화 과정에서 변형되는 다양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앞에는 공통성이고 뒤에는 다양성.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게 바로 진화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통성과 다양성. 됐죠? 그래서 진화 생물학은 이렇게 공통성과 다양성이 있다. 그렇다면 뒤로 가서 82번 갔다 와요. 82번에 82번 이제 금방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죠. 생명현상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은 무엇인가? 통일성과 다양성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은 무슨 생물학을 얘기하는가? 진화 생물학을 얘기한다. 이렇게 돼야 되죠. 진화. 그래서 B번 진화 생물학을 얘기하고, 그러면 다시 90번에 가서 이제 B번. 90번에 A까지 해고 왔죠. 90번에 B번에 A는 이제 진화 생물학이고, B번에 세포는 생명체의 구조와 기능의 기본 단위이다. 이거는 B번은 무슨 설을 얘기하는가? B번은 세포설. 세포설은 모든 세포는 무슨 단위인가? 세포는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이다. 기본 단위. 또 세포는 모든 생명체의 구조 단위이다. 또 세포는 세포 분열에 의해서 나온다. 요 기본 단위를 기본 단위, 구조 단위, 세포 분열에서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세포설이라고 얘기하죠. 세포설, 기본 구조 단위, 기본 단위, 세포 분열 세 가지. 이걸 세포설이라고 한다. 그래서 구조 단위, 기본 단위, 세포 분열. 그럼 여기서 B번에 세포는 생명체의 뭐라고 해서 구조 단위죠. 구조 단위고 기능의 기본 단위, 구조 단위, 기본 단위. 이것을 우리는 세포설이라고 한다. C번은 생명의 연속성은 DNA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거는 무슨 학인가? 유전학. C번은 유전학. D번에 생명체는 주위 환경과 상호작용해서 물질과 에너지를 교환한다. 물질, 에너지. 물질은 뭐한다? 순환한다. 에너지는 흐른다. 이건 무슨 학을 얘기한 건가? 생태학. D번은 생태학. 그러면 A는 진화생물학이고 B는 세포설이고 C는 유전학이고 D는 세포학이고 그래서 생태학이고, 그럼 답은 2번밖에 없네요. 그럼 2번은 뭐가 되는가? 시스템 생물학, 계통생물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생물의 개통구조는 각 수준마다 새로운 특성이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는 계통생물학이라고 하는데, 이 계통생물학은 하나의 변수가 변할 때 때마다 다른 구조, 전체 시스템이 구성단위나 전체 시스템이 구성단위나 또는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를 연구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계통생물학이라고 해요. 하나의 변수가 변할 때 구성단위나 또는 전체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것을 계통생물학이라고 한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게 있지만, 이것의 예가 어떤 게 있는가 그러면 근소포체에서 칼슘이 방출됐어요. 그러면 하나의 변수가 변했죠. 칼슘이 방출됐지. 그러면 어떤 영향을 주는가? 구성단위 전체 시스템.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러면 칼슘이 방출돼서. 그러면 칼슘이 방출돼서 어디에 결합해요? 트로포닌 결합체에 복합체에 결합을 하겠죠. 그럼 뭐가 변하게 되는가?
액틴의 배열이 바뀌겠지. 그래서 누구의 결합 부위가 노출되는가? 마이오신 머리의 결합 부위가 노출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수축하는가?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변수가 변하면서 구성 단위 또는 전체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하는 학문. 이것을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수축이 일어나는가?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게 된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무슨적 특성이라는 말로도 쓰는가? 그러면 창발적 특성. 이라는 말로 쓰죠. 그래서 하나의 구성 변수가 변하면서 그 구성 단위나 전체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것을 연구하는 것을 우리는 창발적 특성이라고 한다. 더 쉬운 말로 자전거 부품들이 있어요. 그럼 자전거 부품들이 있으면 이 자전거 부품을 조립을 해서 바퀴 만들겠지. 바퀴가 만들어졌죠. 또 앞바퀴 뒷바퀴 만들었지. 페달 달았지. 의자 얹었지. 그러면 자전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시스템에서 전체적인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것,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시스템 생물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창발적 특성의 반대말은 뭐가 되는가? 반대말은 환원주의. 창발적 특성의 반대말 환원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럼 환원주의는 뭘 얘기하는가?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변했죠. 근데 이거의 반대는 여기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얘기하는가? 여기에서 이렇게 변하는 거. 예를 들면 사람마다 생긴 모양이 다 다르네. 왜 다른가? 사람이 있어.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생긴 모양이 다 달라. 왜 그런가를 하나하나 또 뒤져나가는 거죠. 뒤져나가서 왓슨과 크리크가 DNA 구조를 발견을 했죠. 그럼 이거는 창발적 특성의 반대말이 되는 거지. 그것을 무슨 주의라고 하는가? 환원주의. 왓슨 크릭의 DNA 발견. 예를 들면 클릭의 DNA 구조 발견. 이런 것들은 사람이 왜 다른가를부터 시작을 해서 DNA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환원주의, 이거는 창발적 특성이라 한다. 그래서 이 창발적 특성,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시스템 생물학이라고 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시스템 생물학은 이러한 창발적 특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뭐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건가? 환원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환원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설명 듣고서 한번 쭉 읽어보면 2번에 생물의 계층 구조는 각 수준마다 줄 서놓고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각 수준마다 이꼴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그래서 생물의 계층 구조는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특성이 나타난다. 자전거 바퀴 살을 가지고 바퀴를 만들었죠. 페달을 만들었죠.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특성이 나타난다. 이것을 무슨적 특성이 나타난다는 소리인가? 창발적 특성이 나타난다는 소리죠. 그래서 새로운 특성, 창발적 특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쭉 설명한 걸 뭘 가지고 마무리하는가? 그러면 86번을 가지고 마무리를 해요. 86번. 86번엔 분야와 그에 대한 설명을 연결하면서 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발견과학. 발견과학은 옳지 않은 것 찾으라 그랬죠? 자료 수집과 분석, 연역격적 추리.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앞에는 맞았지만, 앞에 맞았는데 뒤에 자료 수집과 분석을 하는 무슨적 추리가 되는가? 귀납적 추리. 발견과학이니까. 가설 유도과학이 연역적이죠. 가설 유도과학은 연역적이고 발견과학은 귀납적 추리. 그래서 A번 틀렸고, 그래서 A번이 답이죠. 가설 문제 밑에 가설 유도과학, 그러면 가설 예측 실험 관찰, 이걸 가설 유도과학이라 한다. 맞고. 계통생물학, 계통생물학을 다른 말로 무슨 생물학이라고 하는가? 시스템 생물학. 계통생물학, 시스템 생물학. 그래서 처리량이 많은 기술, 생물정보학,
통섭이나 또는 연구팀 이런 거, 통섭 연구팀 이런 것들이 개통생물학을 연구하는 시스템 생물학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분류학은 다른 말로 무슨 생물학이랑 무슨 학이라고 하는가? 개통분류학이라고 해도 되죠. 분류학 이꼴 개통분류학. 생명체 동정과 이름 짓기, 개통적 영역 나누기 이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개통분류학이라고 얘기하죠. 개통분류학. 그래서 개통분류학과 개통생물학 헷갈리면 안 되고 개통생물학이고. 2번에 기술은 뭐가 같이 연관되는가? 과학과 사회와 기술. 그 중에서 기술은 과학 지식을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는다. 유전자 재조합이나 GMO 이런 걸 만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기술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과학, 사회, 기술은 서로 보완적이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요 1장에서는 전체적인 과학의 뭐 진화도 나오고 생태계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학문이 다 나왔죠. 1장은 이제 그걸 통합해서 나온 학문이 바로 1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2장부터가 이제 우리 배우는 첫 번째 순서죠. 화학적 성분. 그래서 생명체의 화학적 이해 여기서부터 이제 좀 쉬었다가 2장부터 해 나갑시다.